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여당은 검찰개혁 적임자라 평했지만 보수 야당은 코드 인사라며 우려를 나타내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네, 한편 국회 정상화를 두고 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두 분과 짚어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셨습니까?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지검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파격이란 평가가 많은데요. 오랜만에 한 줄 평. 윤석열 지검장에 대한 게 아니라 청와대의 선택에 대한 한 줄 평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너무 예리한 칼이다. 너무 예리한 칼이다. 예. 윤석열 지검장은 흔히 칼잡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수사를 잘하고 또 특수통에다가 강골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마 문재인 정부 아니면은 과연 윤석열 지검장 같은 사람이 검찰총장에 오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국정원 댓글 사건 있을 때 그때 항명파동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잘 드는 칼이어서 함부로 쥐려고 하면 자기 손이 벨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왜 위험한 선택을 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바라볼 때는 특히 청와대에서는 이건 공정과 정의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조직을 잡느냐 안 잡느냐의 관점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과거의 어떤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바로잡을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좀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가서 이렇게 수사 잘하는 사람이 2022년에 대선 때 만약에 칼을 막 휘두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정도의 사람을 쓰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 인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청와대의 선택에 대한 한 줄 평 해주시죠. 저는 청와대의 무리수라고 생각하는데요. 무리수. 당장 야당에서 코드 인사라고 나오는 것처럼 적폐청산에 관한 수사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들마다의 관점이 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윤석열 지검장이 이끌었던 적폐청산 수사로 인해서 당시에 변창훈 검사가 수사 도중에 사망했던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소지들이 있을 수 있는 대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고 났을 경우 사실상 야당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게 되고 여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지점으로 수사가 이끌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지게 된다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문무일 총장부터 시작되는 내부 검찰 조직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이것을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뒤에 사실 청와대가 원하고 있는 검찰 개혁안을 밀어붙이게 된다면 과연 내부 조직으로부터 이렇게 이 원만한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토끼를 둘 다 놓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청와대가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 과연 적절한 선택인지에 대해서 무리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님 평가에 좀 덧붙여서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명 사태를 보면서 강직함이 굉장히 큰 이미지로 박혔는데 강직함이라는 거 보면 좀 다른 말로 해석을 했을 때는 유연함과는 약간 상충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위험한 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우리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청와대를 치받았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어떡하냐.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고요. 야당에서는 지금 코드 인사라고 주장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코드가 없는 듯고 코드 인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코드를 맞춰야 코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발탁 인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그 윤석열 지검장의 모습을 보면은 현 정부나 정치권하고 손을 대거나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안희정 전 충남지사하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강금원 회장 같은 경우에도 다 구속을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오히려 악연이 있으면 있었지. 그랬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 인사를 했을 때에도 그때도 어떤 평가가 있었어요. 검찰 내부보다 언론이 더 화들짝 놀랬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인사를 시킬 수가 있느냐 이런 평가를 받았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이 많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권 입장에서는 전임 정부 때 있었던 비위 문제나 이런 것들 자꾸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치 보복의 관점으로 예.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순한 양을 데려다 놓고 검찰총장을 좌지우지하면서 이렇게 쥐고 흔들 수 있는 이전 정부 때는 그렇게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사자를 데려다 놓고 사자가 쫓을 대상은 우리 사회 그동안의 부정의함이라든가 정의롭지 못한 거, 공정하지 못했던 거, 권력을 함부로 휘둘렀던 거 이런 것들 이제는 좀 바꿔서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불공정함을 좀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검찰 개혁도 포함되어 있겠죠. 네, 검찰 개혁도 사실은 거기에 예.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바라볼 때는 그런 거죠. 검찰 개혁에 관한 문제는 검찰이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다. 그것은 국회가 결정할 몫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검찰한테 그걸 물어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제가 볼 때 윤석열 지검장도 수사권 내려놓는 거 안 된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근데 그건 좀 선을 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건 검찰한테 물어볼 성격이 아니다. 그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다. 그러니까 이전에 문물 검찰총장도 그렇게 임명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검찰 개혁에 관한 부분에서 일정하게 저항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좀 다르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 이야기만 들어봐도 사실 윤석열 지검장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것 같은데 정작 당사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오늘 첫 소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검사장님, 지검장에 이어서 총장 후보자로도 임명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공수처 설립 같은 경우에서도 찬성하시는 입장이신지. 그것도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기수가 많이 내려가서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검사장 줄사퇴도 예상되는데 네.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조직 운영 방침도 설명을 그것도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적은 아닌 것 같고 차차 지켜보십시오. 예. 첫 번째는 파격이라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과연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생각, 공수처 설치에 대한 생각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밝히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도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윤석열 지검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을 거다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청와대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은 국회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핵심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검찰 조직이 어떤 입장을 피력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예. 이 문무일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나서서 청와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서지 헌법 얘기도 않았습니까?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은 어느 정도 배제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측면이 윤석열 지검장이 동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하게 야당 등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지금까지의 윤 지검장의 행보를 봤을 때는 검찰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네. 그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세요? 검찰 조직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지금 현재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같이 결을 함께하는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예.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조국 민정수석이 핵심적인 역할로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과 예. 크게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금태섭 의원이라든지 조홍천 의원 같은 검찰 출신 인사들조차도 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문제가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끄집어내게 되는데 예. 내부 검찰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차치하고서 윤석열 지검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안을 그대로 만약 밀어붙이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됐을 경우에는 향후 있게 되는 임기 과정 속에서도 검찰 조직을 장악하는 데 큰 문제가 될 수 내부 있을 마찰이 겁니다. 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좋아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 윤석열 지검장이 총장으로 만약 취임하게 된다면 남겨진 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역시 윤석열 지검장이 뭔가 문재인 정부와 결을 같이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 내정자죠. 내정자가 앞으로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질문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소신을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뭐 청와대가 그걸 어떻게 사람 입을 막겠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검찰 개혁안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검찰의 수사 지휘권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 1차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있는 부분에서 일종의 보완하는 장치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네. 이런 것들은 더 논의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럴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아니라고 보지 않는 것 같고요. 여당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윤석열 지검장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것, 뭐 청와대 수는 입장에서 있죠. 좀 부담스러울 수는 예. 있겠지만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결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윤석열 지검장이라고 하면은 검찰에서 제가 몸담아 왔는데 그동안에 경찰들도 많이 상대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지휘권 행사하는 거 저는 계속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예. 네.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한이기도 하고요. 그걸 질문했을 때 그건 무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반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너무 권력의 어떤 서로 간의 싸움이나 갈등의 관점으로만 접근하면은 그런 얘기가 곧 엄청난 갈등으로 당연할 비칠 수 있는 대답인데. 예, 비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일정하게 검찰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뭐 불협화음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전 더 맞다고 보고요. 결국 권한은 국회가 갖고 있는 거니까 국회가 결정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시 기수를 저희가 많이 보거든요. 보통 네. 23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자가 문무일 총장이 19기고 중간에 20기에서 22기 동기까지 치면 23기. 네. 그분들이 다 옷을 벗어야 됩니다.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를 해서 총장이 된다면 상당히 큰 폭의 물갈이 자체 개혁이 어느 정도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기수 어떻게 파괴에 대해서 굉장히 좀 파격적인 인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조금 다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윤석열 지검장이 기수는 낮지만 또 나이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의 조금 과거의 저리랑은 다른 측면들이 있다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지검장이 만약에 검찰총장이 된다고 모두가 다 옷을 벗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예. 여기서는 윤석열 지검장이 이 선배들에게 과연 어떤 방식으로 검찰 조직에서 함께 이끌어 갈지에 대한 이 제안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예. 모두가 다 옷을 벗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남아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질 수 있는지는 조금 다른 측면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검찰 조직의 내부 관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는 과정 속에서 현직에 남아있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일 수 그럴 있는 수 있죠.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나가게 되고 있는 현직 검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더군다나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지검장이 과연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이끌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됐을 때는 예. 검찰 조직의 안정, 검찰 개혁보다도 사실은 적폐청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던 인사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이 정치적인 코드를 같이 한다고 야당은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 예.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조금 있으면은 이제 이 정권 후반기 말기로 가게 되면서 레임덕에 빠질 수 있는 계기가 발생할 수 있을 건데 예. 그럴 때 혹시 나타날 수 있는 검찰의 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윤석열 지검장을 임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에 관한 우려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돼서 야당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럼 국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여야 사당만으로 국회 문을 여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질문을 드리자면 어느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열어야죠. 열어야 된다. 그게 국민의 요구 아닙니까? 예. 뭐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헌법에는 권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나머지는 다 권한입니다. 근데 권력이라는 단어는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때 그 권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하고요.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사용하는 게 권한입니다. 그럼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권력은 그 국민이 위임해 준 권한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지금 국회가 문을 열고 국회 안에서 싸우더라도 싸우고 예. 그 안에서 서로 논쟁을 하더라도 논쟁하고 처리할 법안 있으면 처리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문도 안 열고 국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지금 비난 여론이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해서 정치권이 예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뭐 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네. 자유한국당이 뭐 여러 조건을 걸겠지만 그거는 큰 틀 안에서 자유한국당이 의견이 다른 것뿐이지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하는 그 명분 자체를 없앨 만한 조건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했거든요. 네. 이 요구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경제청문회와 국회 정상화랑 맞물려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다 혼재가 돼 있어서 약간은 이 오해를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추가 경정 예산안 6조 7천억 원에 대한 이 추경 통과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예. 것이 현 집권 여당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추경 통과를 위해서라면 경제 실정이 과연 제대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난 뒤에 추경 통과가 가능하다. 이런 예. 지점에서 경제청문회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사실은 국회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로서 이 청문회를 끄집어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제1의 요인 하나를 꼽으라면 결국은 패스트트랙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한국당의 고민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건데 만약에 조건 없이 국회로 다시 들어갔을 경우에 예. 한국당과 협의되지 않은 상태로서 선거법을 처리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됐을 경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또 싸울 수 있겠네요. 다시 싸워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인가?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권 여당이 답변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무작정 들어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여론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이 김성환 평론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6월 달에 임시국회를 반드시 열어야 되는 규정들이 있는 것이고 네. 이 국민들이 사실 선출된 권력으로서 국회의원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국회로 들어가서 정상적인 국회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선행돼야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거든요. 네. 이 중간에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지금 오늘 아침에 의원총회에서도 나름대로 의견이 정확히 모여지지 않은 부분들은 한국당 내 의원들 간의 저마다 생각들이 합치되지 않은 지점들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제청문회라고 경제실정청문회에서 경제청문회로 용어를 좀 바꾸긴 했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야가 계속 바뀌잖아요, 권력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집권을 했을 때 그때로 다시 되돌아가 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뭐 경제 얘기를 다 꺼내서 말씀 나누긴 좀 뭐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딱 한 번 빼놓고 한 해 빼놓고 다 추경 편성했어요. 예.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국가 재정을 통해서 일정하게 확장 재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한국 경제의 현실이에요. 예. 다 전부 10조 원대 이상의 그 추경을 다 편성해서 그때도 뭐 지금이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추경들이 다 편성해서 통과됐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거꾸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추경 하나를 붙들고 이렇게 지금 국회를 여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게 과연 얼마만큼 명분이 있느냐. 국회를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은 그 추경안 편성한 것 중에서 이거는 타당하다, 이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싸워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의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 국면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국면이라고 흔히들 이제 그 구조적인 부분에서 파악을 하는데 예. 자유한국당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미중 그 무역 갈등이나 이런 것도 점점 심화되고 세계 교역량도 점점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국가 재정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추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요. 오히려 한국 경제를 더 안 좋게 만들어서 내년 총선 때 경제 심판론,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전략으로밖에 안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땐 싸우더라도 가서 경제는 저기 가가지고 손은 누가 키웁니까? 경제 살려놓고 가가지고 싸우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면은 결국 나중에 가서는 자유한국당이 점점 국민 여론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더 보태서요. 황교안 대표가 다시 대통령과 같이 대화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런 네. 한국당의 전략, 대응 전략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영수회담 등을 거쳐서 얼마든지 대화와 협상에 나서는 건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만은 일단은 청와대 입장에서 한국당과 단독 회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조금 분명해 보입니다. 예. 단독 회담을 하더라도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회동을 한 뒤에야 할 수가 있다라고 등에 대한 형식적인 논리를 이야기한다면 굳이 대통령과 함께 나서서 회동을 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한국당은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가지 문제를 좀 짚고 싶은데 일단은 추가 경정 예산안 때문에 국회 정상화를 파행하는 거다라고 하는 지적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외에서 장외투쟁을 거치면서 결국은 국회로 돌아오지 않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여야가 합의되지 않는 상태로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인데
선거법을 개정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1야당과 협조하지 않은 채로 선거법을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와 같은 국민들의 민심을 거부하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핵심적인 고리고요. 네. 두 번째는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돼야 되는데 네.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오신환 의원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보임을 시켰던 네. 이것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됐던 절차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한국당의 입장 속에서는 국회를 등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의 마지노선을 집권 여당이 전혀 열어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만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답이냐라고 하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당이 바라보고 있는 지점에서는 6조 7천억이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더라도 예. 실제 국민들의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태로서의 추경이면 얼마든지 여기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을 건데요. 예.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세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없이는 아무리 많은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만을 가동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이 주장하는 의견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가동하는 과정 속에서 경제 문제에 대한 진단 그리고 이 해법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다만 그 전제 속에서 이 패스트트랙 문제를 여야가 빨리 협의할 수 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논쟁 지점이 있기는 한데요. 네. 뭐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1년에 31조 원씩 적자성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는 17조 원 발행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 임기 4년 동안에 발행한 적자성 국채가 130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세금을 뿌린 경제를 떠받치는 세금을 뿌려서 경제 떠받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 위기는 시작된 지 꽤 됐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위기, 제조업의 위기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제조업의 위기에서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철강, 조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조선 문제, 대우 조선해양 하고 현대하고 인수하는 문제 때문에 하는 것도 이전에 대우조선해양에 들어갔던 게 국민 공적 자금이 7조 원이 넘어요. 예. 그런데도 3조 원에 분식회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또 공적 자금 투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반복해왔는데 지금 구조적으로 그걸 바꾸는 작업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렇게 해서 추경 계속 편성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가 있는 상황인데 예.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이 정부에서 마치 엄청난 걸 뭔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도 선거법을 그동안에 87년 체제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큰 폭의 어떤 선거법 개정이 있었습니까? 예. 없었어요, 한 번도. 예.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다 있어야 된다는 관행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개정을 해서 다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하는 전제가 있을 때 성립되는 말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정당에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바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관행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이것도 역시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 상황 좀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홍문종 의원이요. 이번 주 내로 탈당을 해서 새로운 친박 신당을 꾸리겠다. 일단은 친박 신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문종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당에서 차기의 공천을 받고 만약에 본인이 유의미한 역할을 당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새로운 정당을 꾸릴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본인 스스로가 당에서 사무총장 등 주요한 직책을 역임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 대한애국당으로 나가서 함께 합류하면서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유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본인의 입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대안과 가능성들을 모색하기 위함이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예. 새로운 신당이 출연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당을 이끌어가기 위한 지도자가 필요할 건데 그 지도자로서 지금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정당을 출범시킴으로 인해서 과연 국민들로부터 어떤 유의미한 표를 받아낼 것이며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건대
한국당 내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정치팔이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놓일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고요. 일부 보수적인 인사들이 바라보기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은 보수 분열을 촉발시키면서 문재인 정부에 도움을 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소지가 있는데 정확히 내년 총선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집권 딱 중반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현 정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되는 지점을 바탕으로 하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선거라면 1대 구도의 선거가 아닌 상태로서 분열되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뭐 이런 지점의 비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홍문종 의원은 40-50명 정도 추가 탈당 이야기했고 네. 박지원 의원은 원내 교섭단체 꾸릴 정도는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새는 좀 어느 정도나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글쎄요, 지금으로서 단정하기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만약에 뭐 지금 박지원 의원이 예측했다고 하는 10명이나 20명 정도 사이라 그러면은 그 파괴력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무효를 계속 놓치지 못하고 민주당에 끊임없이 국회 개원을 위한 조건으로 내세우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완영 의원직 상실형 받고 난 다음에 자유한국당 의석수가 112석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앞으로 지금 재판받는 의원들 더 있거든요. 또 의원직 상실형이 확실시되는 의원들이 더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110석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20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는 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10명이나 20명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우리는 다음번 선거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자유한국당 의석이 100석 정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패스트트랙 표결에 들어간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장담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볼 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패스트트랙을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당 입장에서 그 자유한국당 쪽으로 그걸 양보안을 받아내지 않으면 어떤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국회 정상화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이가 뭐 5명이든 10명이든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무 빨리 공천룰에 시동을 건 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좀 패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벌써 시동을 걸기 시작하고 8월에 공천룰을 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흉흉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도 거기에 대해서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정치적 변화가 상당히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